지금의 집이 앞으로도 나에게 맞을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나는 과연 늙어갈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통계를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56.5%가 거동이 불편해져도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요양시설 31.3%, 가족과 함께 12.1%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젊을 땐 집을 부동산으로 봤습니다. 투자처로, 자산으로, 때론 학군과 출퇴근을 위한 전략적인 장소로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은 점점 더 공간이 아닌 삶 자체가 되어갑니다. 그때부터 집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살기 좋은 집이란 말의 의미를 다시 묻고 싶어졌습니다. 주변 지인이 실제로 부모님 집을 알아보면서 깨달은 것들, 해외에서 성공하고 있는 혁신적인 주거 모델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주거 선택의 핵심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 주거 선택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부,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다. 노후의 집은 단지 잠자고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엔 우리의 고요한 일상,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아주 많은 혼자 있는 순간들이 담깁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언어의 집에 거주한다고. 그렇다면 노인은 기억의 집에 거주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집은 외부 세계와 나 사이의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너무 좁거나 단절되어 있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젊을 때의 집이 미래를 향한 발판이었다면 노년의 집은 과거를 담고 현재를 견디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진 나, 무거운 문을 열기 어려워진 나, 그런 나를 위한 배려가 지금 집에 있는지 말이죠. 2부, 세계는 어떻게 늙어가고 있을까?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 일본에는 특별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든 지역에서 자신답게 사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런 개념을 도입한 건 우리와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1970년부터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은 우리보다 30년 앞서 노인 문제를 겪었습니다. 처음엔 병원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곧 한계를 깨달았죠.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환자는 익숙한 환경에서 멀어져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내린 결론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었습니다.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권역을 기본으로 인구 1만 명 정도의 중학교 학군을 기준으로 의료, 돌봄, 주거가 모두 연결되어 있죠. 실제로 카시와시에서는 이런 모델이 성공해서 전국에서 견학을 올 정도입니다. 카시와 모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의료진이 찾아오는 것,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돌봄을 받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동네가 하나의 큰 요양시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포괄지원센터라는 조직입니다. 케어 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함께 일하면서 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덴마크의 코하우징 혁명. 덴마크에는 더 혁신적인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코하우징입니다.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이 모델은 현재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크레아티브 시니어보라는 곳에서는 12채의 개인 주택이 하나의 커먼하우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생활은 보장하면서도 공용 공간에서는 함께 식사하고 대화합니다. 흥미로운 건 집 구조입니다. 5채의 개인 주택은 현관문을 열면 바로 커먼하우스로 연결되고 나머지 7채는 중정을 통해 출입합니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커먼하우스를 지나가면서 이웃과 마주치게 되고 또 원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거주민들은 말합니다. 외로울 새가 없다고.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그런 절묘한 균형을 만들어낸 거죠. 실제로 덴마크 시니어들이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거의 모든 거주민이 다른 시니어들에게 코하우징을 추천할 정도라고 해요. 네덜란드의 혁신적 실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외곽에는 호헤베이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치매 환자들만 살고 있는 곳인데 놀랍게도 진짜 마을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1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영화관, 카페, 마트, 헬스장, 레스토랑, 미용실까지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고 돌봄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죠. 가장 놀라운 건 환자들이 자유롭게 마을 안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 간병사들이 카페 직원이나 마트 계산원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돌봄을 제공합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죠. 이런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좋은 노후 주거란 단순히 좋은 집이 아니라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3부, 노후에 적합한 집. 이것만은 꼭.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할까요? 공간 구조의 철학. 먼저 공간 구조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지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집. 이것이 핵심입니다. 휠체어가 돌아갈 수 있는 복도 폭이 필요하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 안전한 화장실이 중요합니다. 복도 폭은 최소 1.2m, 문폭은 80cm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필수이고 샤워실도 턱이 없는 구조가 좋습니다.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 높은 문턱보다는 평평한 바닥이 좋죠. 조명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니까 밝고 균일한 조명이 곳곳에 설치되어야 해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 안전할 수 있도록 복도와 화장실에는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계 개념이죠.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집을 볼 때 휠체어 타고 다닐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는 준비입니다. 접근성이 곧 생명선. 두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병원까지 20분, 시장까지 10분, 버스 정류장까지 5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통이 끊기면 세상과도 단절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운전이 어려워지니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7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택시가 잘 안 잡히고 버스가 하루에 몇 번뿐인 곳이면 아무리 집이 좋아도 외로움이 먼저 찾아올 겁니다. 마트나 병원에 가는 것도 큰일이 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노후 주거 선택의 최우선 조건으로 꼽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보행 환경입니다. 인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횡단보도 신호 시간이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해요. 계단이 많은 지역보다는 평지가 많은 곳이 좋고 가로등이 충분히 밝은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웃과의 거리감 설계.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좋은 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벽 하나 너머에 다정한 이웃, 하지만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환경에서는 혼자여도 혼자가 아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잘 운영되는지, 경비원이 친절한지, 이웃 간 소통이 원활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변에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이 있는지, 동네 분위기가 화목한지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복지관이나 문화센터가 가까이 있으면 더욱 좋죠.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부터 취미활동, 평생교육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물리치료실도 있고 미용실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죠.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다려지는 무엇인가가 있는 동네가 좋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4부, 내게 맞는 집을 찾는 5가지 질문.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맞는 집의 윤곽이 그려질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가? 만약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면 단독주택이나 조용한 아파트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면 공동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더 나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병원과 시장까지
걸어서 몇 분이면 좋은가?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멀리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15분 이내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질문.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몇 층까지 가능할까? 지금은 괜찮아도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2층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1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권합니다. 네 번째 질문. 이웃이 말을 걸면 나는 피곤한가, 반가운가? 이것에 따라 아파트와 단독주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루틴이 가능한가? 만약 가능하다면 조금 멀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가까운 곳이 필요합니다. 자, 이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5부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입니다. 노년의 집은 괜찮은 위치의 중간집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걸 갖춘 완벽한 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너무 외롭지 않고 너무 위험하지 않은 곳, 그 정도면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을 고를 때는 앞을 나를 기준으로 상상해 보세요. 지금의 건강한 내가 아니라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미래의 나를 기준으로 말이죠. 그 기준이 지금의 꿈보다 현실을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과거엔 집이 크고 좋아야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엔 오히려 덜어낼수록 가볍고 단순할수록 평온하다는 걸 배웁니다. 창문을 열면 나무가 보이고 조용한 새벽엔 차가운 공기와 커피 냄새가 공존하는 곳. 그게 나이 들어 사는 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무리 집을 고른다는 건 남은 시간을 설계한다는 것.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날들을 담아낼 삶의 무대입니다. 그 무대가 너무 좁지도 너무 조용하지도 않게 때론 창문으로 이웃의 인기척이 들리고 문을 열면 내가 나갈 수 있는 곳. 그런 집에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을 고르는 일은 결국 미래의 나와 만나는 과정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나를 상상해 보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안전하고 따뜻한 집, 멀리 떨어진 전원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 완벽한 시설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편애,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당신이 그 집을 상상하고 있다면 노년의 준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밝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주거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고민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깊이 있고 실용적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